2025년 3월 태국 방콕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도심 곳곳이 붕괴되며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특히 피해가 컸던 지역의 건물들은 대부분 저가 외국 시공사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 밝혀지면서 태국 사회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즉각 건축물 정밀 진단을 지시했고 안전 기준을 재정비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런데 이 비극 속에서 단 한 건물, 한국 기업이 시공한 아파트만은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머물던 한 프랑스 유학생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 르블랑이라고 해요. 올해 31살이고 프랑스 남부 출신입니다. 구조공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지만 사실 저는 숫자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늘 생각했어요. 구조물이 얼마나 아름답게 설계됐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가 저에겐 더 큰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하려고 해요. 제가 직접 겪은 그리고 결국은 제 인생을 바꿔버린 그날의 경험을요. 프랑스에서 구조공학을 공부하던 저는 박사과정 중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태국에 오게 됐어요. 지도 교수님이 추천한 이 프로그램은 한국과 태국의 공동 건설 프로젝트였고 특히 고층 건축물의 내진 구조 설계를 직접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습니다. 평소에도 구조물의 동적 안정성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참여를 결정했어요. 프로젝트의 주요 시공사는 한국 기업이었고 현장 책임자도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항상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강조했는데 그 진지한 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통역을 거치지 않고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고 덕분에 현장 분위기에 훨씬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제가 머물게 된 숙소는 참 우연하게도 실습 중인 현장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실습 기간 동안 잠시 지내는 곳이라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생각보다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어서 만족스러웠어요. 이후 들은 이야기로는 그 아파트 역시 한국 건설사가 지은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래서 구조가 좀 더 깔끔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제가 머문 아파트는 27층짜리 고층 건물이었고 저는 그중 10층에 배정받았습니다. 사실 프랑스에서도 그렇게 높은 곳에 살아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의 불안감도 있었지만 태국 현지 스태프들이 여긴 정말 튼튼하게 지은 곳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해줘서 안심할 수 있었어요. 더군다나 엘리베이터 안에는 사이즈믹 리지스턴스 서터파이드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그것만 봐도 뭔가 믿음이 갔습니다. 실습 첫 주는 현장 투어와 구조도 해석 중심의 교육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보통 오후가 되면 팀 회의를 하고 오전에는 현장 순찰을 돌아요. 저는 그 틈을 타 그들과 함께 구조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거나 설계도를 비교하며 기술적 특징을 메모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건물의 기초부에 적용된 지진 에너지 감쇄 장치에 관한 설명이었어요. 제가 프랑스에서 주로 접했던 단단한 고정식 구조와 달리 한국의 방식은 유연함과 흡수력을 기반으로 한 설계였습니다. 저로선 신선한 충격이었고 동시에 실용적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러던 중 실습 5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오전 일정은 간단한 회의와 안전 교육이었고 점심 이후에는 제가 혼자 구조물 관찰 리포트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점심을 근처 포장마차에서 간단히 해결하고 커피 한 잔을 사서 숙소로 돌아왔어요. 오후엔 정리할 게 많았거든요. 에어컨을 켜고 노트북을 열고 나니 갑자기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방콕 북부, 진동 감지됨. 구조물 안전을 확인하세요. 순간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방콕은 지진 발생 가능성이 낮은 지역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저는 별다른 경계심 없이 그 문자를 넘겼어요. 이전에도 몇 번 비슷한 알림을 받았지만 실제로 체감할 만큼의 진동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창밖을 한번 보고는 다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분 뒤 정말로 흔들림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커피잔이 살짝 떨리는 정도였어요. 저는 제가 피곤해서 손을 떨고 있나 싶었는데
의자가 흔들리고 벽에 걸린 액자가 기울어지는 걸 보고 나서야 진짜 지진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책상 밑으로 몸을 숨기고 휴대폰을 움켜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경적 소리와 함께 비명 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왔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 건물이 버틸 수 있을까? 고작 10층인데도 이렇게 흔들리면 위층은 괜찮을까? 머릿속은 온통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진동은 1분도 채 안 되었지만 체감으론 10분처럼 느껴졌어요. 바닥은 출렁이고 천장이 미세하게 흔들릴 때마다 머리 위로 무엇이 떨어질까 겁이 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프랑스 남부처럼 안정적인 지형에서 살아온 저로선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고 그래서인지 더 무서웠습니다. 진동이 잦아들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고 가슴은 아직도 두근거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니 맞은편에 있던 저가형 오피스텔 건물이 무너져 내린 모습이 보였어요. 흙먼지가 하늘로 치솟았고 거리를 가로막은 구조물 틈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대피하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자마자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상하게 제가 머무는 아파트는 멀쩡히 서 있었어요. 제가 지금 있는 이 공간이 이렇게나 안정적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날 정도였어요. 저 건물은 왜 그대로 있는 거지? 도대체 왜? 그 순간 문득 실습 첫날 들었던 구조기술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식 내진 설계는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흡수하고 조율하는 겁니다. 그 말이 가슴속에 내려앉았어요. 엘리베이터는 작동을 멈췄고 저는 계단을 이용해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미 주민들이 바깥으로 대피한 상태였고 몇몇은 울거나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휴대용 확성기로 건물은 구조적으로 이상 없으며 당분간 외부에서 대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뉴스를 검색했고 방콕에서 7.7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다는 속보가 올라와 있었어요. 이런 규모의 지진은 태국에서도 드문 일이었습니다.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곳은 주로 오래된 건물과 외국 저가 시공사 건물이었고 뉴스 속에서도 한국 시공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말이 자막으로 흘러나왔어요. 바로 그때 알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건물이 실습 현장으로 다녔던 바로 그 한국 기업에서 지은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생각해보면 우연이었는지도 몰라요. 구조공학을 공부한 제가 지진이라는 재난 한복판에서 한국 기술이 얼마나 실용적인지 온몸으로 체험하게 된 거니까요. 그날 이후로 제 생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물은 단지 건축이 아니라 생명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걸 실제로 보여준 게 바로 한국 기술이라는 사실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이야기가 제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분명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저는 계속 주변을 살폈어요. 혹시라도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지진 않을까, 어디 금이 간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건물 내부엔 이상한 조짐이 없었어요. 창틀은 그대로였고 벽면엔 갈라짐 하나 없었습니다. 잠깐 잊고 있었지만 이 건물이 한국 건설사에서 시공한 곳이라는 사실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대피해 있었습니다. 다들 불안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전화 통화를 하며 울먹이기도 했어요. 저도 최대한 차분하게 있으려고 했지만 심장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려는 순간 한 관리 직원이 건물은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외부에서 대기해 주세요라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저는 그 말에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공기는 이상하게도 무거웠습니다. 마치 도심 전체가 숨을 참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맞은편 거리였는데 거기 있던 중저가형 오피스텔 건물이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잔해가 길을 덮고 있었고 그 근처엔 비명과 울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구조 요청을 하고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맨손으로 벽돌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지켜보던 아파트 단지는 달랐어요. 건물은 온전히 서 있었고 외벽에 금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주차장 한편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울다 지쳐 부모 품에 안겨 있었어요. 마치 여기가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어요. 저 건물은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 의문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진동은 강했고 주변 대부분의 건물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제가 있는 이곳만은 멀쩡했던 겁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땅을 짚었어요. 정말로 진동이 멈춘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꺼냈고 인터넷 연결이 간헐적으로 되긴 했지만 주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거기엔 이미 속보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방콕 대지진 발생, 규모 7.7, 피해 속출. 뉴스를 스크롤하며 보고 있던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다음 자막이었어요. 한국건설사 시공 건물, 구조 피해 없어. 저는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어요. 제 두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였지만 그 문장이 분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알게 됐어요. 제가 있는 이 아파트가 단순히 잘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구조물이었다는 걸요. 저는 구조공학을 공부해 왔지만 이렇게 직접 생존의 현장에서 건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체감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아무리 이론을 배웠다 해도 책 속의 수치와 현실의 간극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숫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신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며 여진이 두어 차례 더 발생했지만 아파트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처참했어요. 오래된 건물, 해외 저가 시공사의 오피스 빌딩, 공공시설들까지 곳곳에서 붕괴가 이어졌습니다. SNS에는 실시간으로 무너진 건물 영상이 올라오고 있었고 구조 요청 게시글들이 넘쳐났어요. 그런 가운데 유일하게 피해가 거의 없었던 곳이 바로 한국건설사가 세운 아파트 단지였다는 소식이 메인 뉴스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반복해서 읽었어요. 그리고 실습 초기에 들었던 현장 책임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린 수치로 보여주는 걸 싫어해요. 대신 결과로 말하죠. 그 말이 갑자기 너무나도 진하게 떠오르더군요. 그때는 그냥 자신감 넘치는 말투라고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정말로 그들이 지닌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이었고 실제로 그것이 생명을 구한 거였어요. 지진이 발생하고 이 시간쯤 지났을 무렵 임시 대피소로 이동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 근처 공원으로 이동했고 그곳엔 이미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저마다 가족을 안고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는 태국 경찰과 소방당국이 대기하고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물과 담요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금까지 겪은 일을 천천히 정리하면서도 여전히 멍한 상태였어요. 그 와중에도 아파트는 여전히 굳건히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조금 울컥했어요. 만약 그곳이 다른 건설사였다면 제 몸은 지금쯤 잔해 속에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 다리에 힘이 빠지고 동시에 이상하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단지 좋은 건물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사람의 목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실감했어요. 저는 제 노트북을 떠올렸어요. 방 안 책상 위에 두고 나왔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제 생명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고 저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는 이 현실은 구조공학이라는 학문이 이론이 아니라 삶의 일부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더는 수치만 들여다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담요를 두르고 앉아 있었고 머릿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쩌다 내가 이곳에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기술을 직접 경험하게 된 걸까? 그 모든 질문은 결국 한 문장으로 귀결됐습니다. 건물 하나가 목숨을 지켜줬다. 그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의도된 설계였고 계산된 안전이었으며 끊임없는 연구 끝에 나온 결과였어요. 한국 건설사가 만든 그 아파트는 그 어떤 구조물보다도 많은 생명을 품고 있었고 그중 하나가 바로 저였습니다. 지금도 생각해요.
정말 저는 살아남은 겁니다. 무너지지 않은 덕분에 이렇게 눈을 뜨고 다시 태양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생존의 배경에는 평소엔 관심도 없던 건설 기술이라는 무형의 방패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저는 건물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혼란스러운 공원을 뒤로하고 다시 아파트 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걱정 반, 확인 반으로요. 그리고 그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단단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속삭였어요.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다음 날 아침 해가 밝았지만 도시는 여전히 어두운 분위기였어요. 하룻밤 사이에 도로 곳곳은 임시로 통제됐고 무너진 건물 앞엔 구조 인력이 몰려 있었습니다. 피난소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어떤 이들은 자신이 살던 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몸이 굳어졌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머물던 아파트만 아무 일 없이 그대로라는 게요. 그날 오전 건물 안전 점검을 위해 한국기술팀이 다시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직접적으로 대화하진 않았지만 현장 관리자와 입주민들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를 유심히 들었어요. 그 과정이 너무 흥미로워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특히 한 기술자가 내진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은 제게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이 건물엔 기초부에 감쇄 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지진의 횡력을 분산시키고 수직 진동을 유연하게 받아낼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머릿속으로 도면을 떠올렸습니다. 분명 실습 중에 봤던 설계 중 하나였는데 그때는 그냥 숫자와 도형으로만 여겼던 자료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제 그 숫자가 살아있었고 그 설계가 저를 지켜줬어요. 현실과 이론이 겹쳐진 순간 감정이 이상하게 복잡해졌습니다. 건물 외벽 일부에는 미세한 균열이 있었지만 구조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실제로 벽면의 균열은 마감재 표면에만 있었고 주요 하중을 받는 부위나 연결 부위에는 손상 징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는 가장 중요한 건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아내는 기둥과 보의 유연성이에요. 단단하기만 한 구조는 오히려 부러질 수 있어요라고 설명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배워온 고정관념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프랑스에서 제가 주로 배웠던 건 고강도 구조물 중심의 설계였어요. 강철과 콘크리트를 최대한 견고하게 결합해 흔들림을 억제하는 방식이었죠. 물론 그것도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이처럼 유연성과 흡수력 중심의 한국식 접근은 훨씬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재난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기술이란 단순한 버팀목이 아니라 유연한 방어망이라는 걸 저는 이번에 제대로 깨달았어요. 엔지니어들이 건물 내부를 하나하나 점검하는 동안 저는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살펴봤어요. 입주민들이 올린 글 중엔 이번에야말로 한국 기술의 위력을 봤다는 문장이 많았고 다른 곳은 다 무너졌는데 이곳만 버텼다는 말도 있었어요. 어떤 이는 당초 분양가가 조금 비싸다고 망설였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선택이 우리 가족을 살렸다고도 썼습니다. 그 글들을 보면서 저는 사람들의 생존이 단지 운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점검을 마친 기술팀은 입주민들에게 간단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전체 구조는 안전하다는 결과였고 내부 보수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안내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안도하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저 역시 그들 사이에 서서 가만히 그 말들을 되새겼어요. 저는 지금껏 구조공학을 공부하면서 수많은 계산을 했고 설계도를 그렸고 논문을 썼어요. 그런데 그날만큼 그 모든 지식이 현실이 된 순간은 없었습니다. 지진 발생 이후 처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간 건 그 다음 날 오후였어요. 문을 열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엎어진 책상과 바닥에 흩어진 리포트였어요. 컵은 바닥에서 깨져 있었고 노트북도 떨어져 있긴 했지만 다행히 작동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천장엔 금이 없었고 기둥엔 아무런 균열도 없었어요. 제가 무사한 이유를 눈으로 확인하니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방을 정리하다가 창밖을 봤어요. 도시는 여전히 복구 중이었고 응급 차량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조금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단순히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이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갈망이 생긴 거예요.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실무와 이론, 숫자와 생명 사이엔 커다란 간극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날 밤 저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리포트를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단순한 구조 안정성 분석 보고서를 쓰려던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제목부터 바꾸고 싶어졌습니다. 내진 설계가 구조공학을 넘어서 생존이 되는 순간이라고요. 그리고 내용도 달라졌어요. 숫자와 수식 대신 그 숫자가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지를 쓰고 싶었어요. 계산이 아니라 숨결을, 구조가 아니라 생명을 중심에 둔 글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기술팀의 책임자를 찾아가 조용히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그 짧은 말이 저를 깊이 울렸습니다. 자신들이 한 일이 단지 업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일은 수많은 생명을 지켜낸 일이었어요. 저도 그중 하나였고요. 그 뒤로 저는 구조공학이라는 학문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지진은 저에게 두 가지를 남겼어요. 하나는 무너지지 않은 건물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건물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었어요. 기술은 그냥 숫자나 모델이 아니었어요. 그건 결국 누군가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고 생명을 지키는 방패였어요. 그렇게 생각하자 제가 왜 이 공부를 시작했는지도 다시 떠올랐어요. 처음엔 그냥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 이상이 되었어요. 지금 제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내 안에 무언가도 변했다. 그 문장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 공부하고 싶은 건 단단한 구조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구조라는 걸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그걸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며칠은 마치 시간을 뒤집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도시는 무너졌지만 사람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는 어느새 아파트 단지 내 임시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그저 제 몸이 멀쩡하다는 죄책감 같은 것이 동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무언가 더 배우고 싶었고 그 현장에서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 지원센터에는 한국 구조팀도 머무르고 있었어요. 기술자, 구조대원, 통역 인력까지 포함된 20명 남짓한 팀이었고 모두 한국에서 파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숙소에 머무르지 않았고 거의 매일같이 무너진 건물 주변을 돌며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구조자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었어요. 놀라웠던 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단 한 번도 소리를 높이거나 거칠게 굴지 않았고 무너진 건물 앞에서도 담담하게 대응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한 건 구조대장처럼 보이는 사람이 아이를 아는 여성을 마주했을 때였어요. 그는 다친 아이의 팔을 확인하고는 현지 의료진보다 먼저 응급처치를 해줬어요. 대단한 기술을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응급키트로 간단히 붕대를 감아준 것뿐이었는데 그 순간 그 여성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 짧은 장면이 저한텐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한국 기술팀에게 통역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현지 건축 관련 공무원이 아파트 구조 점검에 참여했는데 영어 소통이 어려웠던 거예요. 저는 구조공학을 전공하고 있고 그들의 기술 용어에 익숙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역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역을 하면서 그들의 말 한마디, 표현 하나하나가 저를 또 다른 방향으로 흔들기 시작했어요. 건물은 사람을 위한 거니까요. 안전이란 건 계산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단지 외워서 말하는 문장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인 태도였고 그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과 마주서서 설명을 옮기면서도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과연 이 마음으로 공부했을까? 그날 밤 저는 혼자 아파트 로비에 앉아 있었어요. 전기조차 일부만 복구된 상태라 복도는 어두웠고 창밖엔 응급차 불빛이 희미하게 퍼지고 있었어요.
손에 들린 노트북 화면 속에는 제가 작성 중이던 논문 초안이 떠 있었지만 키보드는 한 글자도 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문장이 있었어요. 기술은 숫자가 아니야. 생명을 품는 언어야. 그게 이번 경험의 핵심이었어요. 제가 한국 기술자들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단순한 내진 설계나 구조 시스템의 우수성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깃든 태도, 철학, 책임감, 그리고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어요. 그게 그들을 기술 강국으로 만든 진짜 이유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태도야말로 제가 배워야 할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구조팀과 함께 현장 조사에 동행하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태국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 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크다는 걸 확인했어요. 한 태국 기술자는 한국 팀이 오케이 하면 우리도 믿고 서명한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어떤 건물의 기울기 측정을 두고 의견이 갈렸을 때도 한국 기술자가 차분하게 데이터와 함께 설명하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부러움과 존경을 동시에 느꼈어요. 제게도 언젠가는 저런 순간이 올 수 있을까? 나도 누군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기술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이 공부를 이어가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냥 학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술이 사람을 살리는 진짜 현장을 배우기 위해서요. 사실 저는 지금껏 프랑스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았고 교수님들께도 많은 걸 배웠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며칠간 한국 기술팀과 함께하면서 느낀 것들은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들은 철근 하나, 볼트 하나에도 이유와 원칙을 가지고 접근했고 그 원칙은 늘 사람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게 저에겐 너무 새로운 감각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구조팀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저는 간단한 감사 편지를 썼어요. 당신들의 기술이 저를 살렸고 당신들의 태도가 저를 바꿨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 편지를 전하면서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진로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논문만이 목표였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현장에서 숨쉬는 기술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 후 저는 지도 교수님께 연락을 드려 한국 건설사나 연구소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은 놀라시면서도 기뻐하셨어요. 드디어 너도 현장을 느꼈구나. 그 한마디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맞아요. 저도 드디어 느꼈어요. 수치가 아니라 사람을, 철근이 아니라 생명을, 논문이 아니라 삶을요. 그날 이후 제 삶엔 새로운 방향이 생겼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구조공학자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구조를 만드는 기술자가 되고 싶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 수치는 완벽하지 않아도 사람이 중심이면 그건 충분히 완전할 수 있다는 걸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문장은 아직도 제 노트북 첫 페이지에 남아 있어요. 기술은 숫자가 아니야. 생명을 품는 언어야. 그 한 문장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